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며느리가 여행 가방을 호수에 던져버리고 도망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서 발견한 끔찍한 광경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63, 제 인생은 이제 거대하고 고요하며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그 운명의 날로부터 벌써 8개월이 흘렀습니다. 제 단 하나뿐인 아들, 준서가 끔찍한 교통사고로 제 곁을 영원히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제 단 하나뿐인 아들, 준서가 끔찍한 교통사고로 아직 너무나 젊은 나이에 제 인생의 모든 웃음과 희망을 가지고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냈을 때도 견뎌냈지만 이 슬픔만큼은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은 끈질기게 저를 올가매어 깊은 우울증에 빠뜨렸고 저는 매일 약에 의지하며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한때 우리 모자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이 아름다운 호숫가 목조주택, 수많은 추억을 쌓아 올렸던 이 집이 이제는 무섭도록 넓게만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첫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마다 제 옆에 빈자리가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텅 빈 침대의 냉기는 채울 수 없는 고독을 상기시킬 뿐입니다. 이웃들이 가끔 찾아와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그 무엇도 제 마음의 구멍을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종종 발코니에 홀로 앉아 잔물결이 이는 호수만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준다고 말하지만 저에게 시간은 고통을 더 깊고 길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폭풍에 쓰러진 늙은 나무처럼 그저 이 땅에 뿌리만 간신히 붙들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준서야, 네가 떠나고 없으니 이 어미는 어떻게 살아야 하니? 저는 준서가 쓰던 물건들을 만져봅니다. 옷걸이에 걸린 가죽 재킷, 마지막으로 낚시를 다녀온 뒤 흙이 그대로 묻어있는 운동화. 이런 유품들은 위로가 되기는커녕 아들을 더욱 그립고 아프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이토록 효심 깊은 내 아들을 이리도 일찍 데려가셨는지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런 다코시문 며느리인 지혜는 준서의 장례식 이후로 저를 찾아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저는 어딘가 모를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지혜는 준서의 아내이자 남편을 잃은 슬픔을 똑같이 겪고 있을 테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끔 집에 들러 준서에게 향을 피우고는 저녁 식사도 함께하지 않고 서둘러 떠나곤 했습니다. 준서와 지혜 사이에 아직 아이가 없었기에 손주를 품에 안아보고 싶었던 제 오랜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것은 제게 큰 한으로 남았습니다. 오랜 친구인 김 원장은 제게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무척 걱정했습니다. 은수가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야지. 준서도 자네가 이런 모습을 바라고 있진 않을 거야. 저는 그녀의 마음에 감사했지만 아들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이 집을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저는 깊은 고독과 정적 속으로 가라앉아 운명을 거의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9월의 가을, 정원의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처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공기는 제법 쌀쌀해졌고 특히 호수에서 올라오는 물안개가 서늘했습니다. 가부떠 파론 쿠모선 공더. 그 아름다움이 처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머릿속의 공허함을 떨쳐내려 자수를 놓으며 한 땀 한 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집과 저를 감싸고 있던 정적을 깨는 요란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는 가깝고 다급하게 들렸고 이웃들이 지나가는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자수틀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가깝고 저는 깜짝 놀라 자수틀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발코니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보자 익숙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집 대문 앞 호숫가 쪽으로 비스듬히 급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차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소리쳐 부르려던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혜가 차문을 열고 내렸는데 그 모습이 무척이나 다급하고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해질녘 노을 아래 드러난 며느리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죄책감 그리고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샌 듯 눈 밑은 퀭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으며 온몸은 무언가 끔찍한 것을 감추려는 듯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시어머니를 찾아온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은밀하고 단호한 행동을 실행하려는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발코니에 선 채 감히 소리 내지 못했습니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고 지독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혜는 차 뒤편으로 돌아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짙은 갈색의 낡은 가죽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아주 크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지혜는 양손으로 가방을 땅에 질질 끌며 수양버들이 드리워진 호숫가로 향했습니다. 저는 지혜가 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로카미탕을 두려워하는 금창고로 가방을 다니는 것을 가방은 마치 무언가 비밀스럽고 끔찍한 것을 담고 있는 듯 묵직해 보였습니다. 호수 바로 가장자리에 이르자 지혜는 멈춰섰습니다. 겁에 질렸지만 동시에 단호한 눈빛으로 주위를 휙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가방을 번쩍 들어 힘껏 물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풍덩 가방이 호수에 떨어지며 고요한 오후의 정적을 깨는 큰 소리를 냈습니다. 호숫물이 사방으로 세차게 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혜가 대체 무엇을 호수에 던진 걸까? 왜 그런 짓을 해야만 했을까? 순식간에 지혜는 뒤돌아섰습니다. 가라앉고 있는 가방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재빨리 차에 올라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다급하게 굉음을 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초 만에 검은 승용차는 미친 듯이 대문을 빠져나가 저와 자욱한 흙먼지만을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이상하게 일어났습니다. 대체 저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기에 지혜가 저토록 급하고 잔인하게 버려야만 했을까?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이대로 서서 이 일을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늙은 어미의 직감이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얇은 겉옷도 챙겨 입지 못한 채 서둘러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호숫가로 달려갔습니다. 수면은 다시 잔잔해졌지만 지혜가 가방을 던진 바로 그 자리에는 아직 희미한 물결이 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찾았습니다. 짙은 갈색 가죽 가방은 거의 가라앉았지만 가방의 한쪽 모서리, 아마도 손잡이 부분이 맑은 물 아래에서 희미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반드시 저 가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호숫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맨발을 파고들어 온몸이 오싹 떨렸습니다. 이쪽 호수 바닥은 진흙과 미끄러운 이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이 있는 위치로 다가갔습니다. 허리를 숙여 예순이 넘은 여자의 온 힘을 다해 물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물은 살을 내는 듯 차가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잠수해야 겨우 가방에 손이 닿았습니다. 제가 들어본 그 어떤 빈 물건보다도 무거웠습니다. 마치 거대한 돌덩이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분간 사투를 벌인 끝에 손과 발이 진흙과 물로 범벅이 되어서야 겨우 손잡이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끌고 또 끌었습니다. 온몸이 힘에 부쳐 쓰러질 것 같았고 등에는 격렬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곰도 달뜨서 돌을 바루시 발을 뱉고 달을 패태 온몸이 힘에 부쳐 쓰러질 것 같아 마침내 초인적인 노력 끝에 흠뻑 젖은 가방을 잔디밭 위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가방 옆에 무릎을 꿇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은 피로와 이름 모를 공포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물에 젖어 짙은 검은색으로 변해버린 갈색 가죽 가방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가방은 마치 하나의 위협처럼 묵직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지퍼에 올렸습니다. 안에 뭐가 있을까?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며 씨름하고 있을 때 아주 작고 희미한 소리가 두꺼운 가죽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작은 생명체가 내는 신음 같은 아주 여린 흐느낌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고 등골이 섰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늙은 어미의 직감이 이것은 결코 무생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숙여 차가운 가방 표면에 귀를 바싹 갖다 댔습니다. 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의 한숨 소리에 가까운 아주 희미한 신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방금 전 차가운 호수 밑에 잠겨있던 가방 안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남은 것은 경악과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뿐이었습니다. 만약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죽 가방의 지퍼는 물과 진흙 때문에 꽉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지만 지퍼는 끽 소리만 낼 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지퍼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마침내 지퍼가 조금 열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활짝 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극심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것은 돈도 물건도 아닌 갓 태어난 듯 핏덩이 같은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흠뻑 젖은 담요에 쌓인 아기였습니다. 아기는 추위에 얼어 있었고 작은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으며 피부는 종이장처럼 창백했습니다. 눈은 꼭 감겨 있었고 거의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저는 그 작은 가슴이 아주 희미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끊어질 듯 가냘픈 신락 같은 숨결이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장 이 아기를 구해야 했습니다. 저는 집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달리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늙은 나이도 피로도 잊었습니다. 지금 제 품에는 살아야만 하는 작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무고한 생명을 물에 던져 죽이려 한 것입니다. 저는 즉시 아기를 안고 집으로 달려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아기의 체온을 유지해주며 부드럽게 손발을 마사지했습니다. 제 온기를 아이에게 전해주려 애썼습니다. 구급차는 몇 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아기를 차에 태우면서 저는 제 임무의 일부를 완수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우울증 따위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아기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구급차를 타고 중앙아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위독한 상태로 실려 들어간 아기가 있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그날 오후의 모든 세부사항을 필사적으로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자동차, 자욱한 흙먼지, 여행 가방, 모든 것이 끔찍하고 잔인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범죄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 차와 흙먼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가방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아기는 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 아기를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아기가 위독한 상태로 집중 치료실에 들어가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열린 유리창 너머로 인큐베이터와 각종 의료 장비들이 그 가냘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기계들이 내는 삑삑 소리가 끊임없이 울리며 극도의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저는 차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당직 의사가 나와 아기의 상태가 심각한 저체온증과 호흡 부전으로 매우 위독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30분 후 사복 차림의 박 형사님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가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해 주길 원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본 것부터 지혜의 다급했던 모습과 잔인한 행동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가방이 가라앉은 후 호수 표면의 무서운 침묵과 가방을 힘겹게 끌어올릴 때의 그 묵직한 침묵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가방을 끌어올린 후에 바로 열어보셨습니까? 박은숙 씨? 박 형사님이 탐색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두려웠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러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주 여린 흐느낌, 희미하고 가냘픈 신음소리였어요. 그 차가운 가죽 가방 안에서 들려왔어요. 그 신음소리가 침묵을 깨고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꽉 막힌 지퍼를 열었을 때의 순간과 그 안에 펼쳐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보랏빛 입술, 창백하고 차가운 피부,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던 숨결까지. 박 형사님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박은숙 씨, 그 여성이 며느리 이지혜 씨가 확실합니까? 그리고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틀림없는 제 며느리입니다. 가방을 버린 직후 사라졌어요.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님은 의심스러운 점을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지혜 씨의 차량이 카메라를 통과한 시각은 오후 5시 45분입니다. 어르신의 진술에 따르면 지혜 씨가 가방을 호수에 던진 시각은 오후 5시 15분경이고요. 이 시간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잘못 보셨거나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하시는 건 아닌지요. 그는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지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냈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저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형사님, 저는 호수에 던져진 여행 가방을 봤을 뿐입니다. 그 안에 아기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순간에는 제 손자의 생명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무엇이든 의심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복도에 앉아 기도만 했습니다. 저는 경찰의 의심과 며느리의 비인간적인 행동, 이 두 가지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간호사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에요. 아기가 고비를 넘겼어요. 모든 수치가 안정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생명력을 가진 아이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최 선생님이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잼구보호 전문기관의 최 선생님이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불편할 정도로 평가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박은숙 씨, 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최 선생입니다. 아이는 현재 국가의 임시보호하에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우려됩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우울증 병력도 있으시니 만약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아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제가 기관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아이를 임시로 보육원에 보낼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저는 고통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저를 깊은 절망의 늪에서 구해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최 선생님, 이 아이는 제 삶의 이유입니다. 선생님의 모든 요구 조건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최 선생님은 제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심리평가, 가택조사, 40시간의 신생아 돌봄 교육과정. 저는 그 서류 뭉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힘겨운 싸움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차갑고 의심 많은 관료주의 시스템 전체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집중치료실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죽음과 싸워 이겼습니다. 저 또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저는 굳은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제 손자를 보호할 충분한 자격과 사랑을 가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차가운 시스템과 싸워 제 손자를 되찾을 것입니다. 호숫가 집으로 돌아와 저는 저만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직원에게 의심을 받고 있었지만 저는 조금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제 결백과 신생아를 돌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호숫가에 서서 그날 물과 진흙탕 속에서 벌였던 사투가 단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과의 싸움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작은 생명체가 저를 우울증이라는 진창에서 끌어내 주었고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저는 절에 계신 스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스님께 사건의 전말과 억울하게 의심받는 상황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셨습니다. 보살님, 한 생명을 구하셨으니 이는 가장 큰 선행입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세요. 하늘에 있는 준서군이 보살님을 지켜줄 겁니다. 이 아이가 보살님께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늘의 뜻입니다. 이 시련을 받아들이세요. 스님은 제 안정된 심리 상태와 품행에 대한 확인서를 써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는 제 양육권 신청 서류에 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또한 최 선생님이 요구한 40시간의 의무 신생아 돌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거 간호사였던 한 비구니 스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울증에 시달리는 나약한 늙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이자 어머니이며 한 생명을 보호해야 할 사명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저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의 심연에서 벗어난 저는 양육권 신청 서류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시스템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완수했습니다. 종합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로부터 완벽하게 건강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집을 수리하고 안전 울타리와 방충망을 추가로 설치했으며 신생아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사들였습니다. 최 선생님에게 제가 모든 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40시간의 신생아 돌봄 교육이었습니다. 제가 준서를 키워본 경험이 있지만 그건 수십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과거 간호사였던 비군이 스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저귀 가는 법, 젖병 물리는 법, 아기 앉는 법, 체온 재는 법, 신생아 응급 처치법까지. 저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지식들을 다시 배우기 위해 40시간을 꼬박 투자했습니다. 한마디 불평 없이 열심히 배웠습니다. 교육을 받는 내내 제 마음은 항상 아기를 향해 있었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아기 사진을 볼 때마다 그 희미한 신음 소리를 들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강의실에서 스님으로부터 신생아의 생존 신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제가 구한 아기가 저체온증, 청색증, 호흡곤란 등 가장 위독한 증상들을 모두 겪었지만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모든 요구 조건을 완수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DNA 검사 결과와 법원의 최종 결정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믿었습니다. 차가운 가방 속에서 들려온 그 희미한 신음소리, 그 아이의 강인함이 제게 상상도 못할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생명을 믿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믿었습니다. 김 간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아기가 완전히 안정됐어요. 젖병도 잘 빨고 아주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김 간호사님. 하늘에 감사합니다. 그러자 김 간호사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충격적인 소식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방금 경찰이 다녀갔는데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아기는 어머님의 친손자입니다. 저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친손자, 준서의 아들이라고? 김 간호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서는 자기가 아빠가 된다는 걸 몰랐나요? 저희도 아직 확실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틀림없어요. DNA가 고인이 된 아드님, 강준서 씨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지혜 씨가 친모입니다. 며느리 지혜. 그녀가 자신의 아들을 물에 던져 죽이려 한 것입니다.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제 마음속에서 치솟았습니다. 고통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지혜는 친모이면서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어머님, 경찰이 병원으로 오고 있어요. 협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이제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김 간호사님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제가 구한 아기는 버려진 무명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핏줄, 제 친손자였습니다. 그 아이는 준서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자 제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제 손자를 구하고 지혜가 죗값을 치르게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즉시 병원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제가 구한 아기가 제 친손자, 준서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저는 제가 들은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순식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며느리 지혜, 준서의 아내였던 그녀가 자신의 친아들을 물에 던져 죽이려 한 잔혹한 엄마라니. 이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들어서자 박 형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어제와 같은 의심이 없었고 대신 심각함과 약간의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은숙 씨,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 형사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제게 DNA 검사 결과
사본을 건넸습니다. 모든 숫자와 과학적인 용어들은 가방 속 무명의 아기가 이지혜 씨의 친아들이며 일반적인 방식은 아닐지라도 강준서 씨와 직계 혈연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김 간호사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DNA가 고인이 된 아드님 강준서 씨와 일치합니다. 어쨌든 그 아이는 제 손자였고 준서가 받아들인 핏줄이었습니다. 박은숙 씨, 저희가 준서 씨의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밀 정보를 하나 입수했는데 어르신께 또 다른 끔찍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 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말씀하세요. 형사님, 견딜 수 있습니다. 준서 군의 죽음은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환상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고가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차량의 법의학적 감식 결과와 자동차 회사로부터의 기술 보고서를 저희 특별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재검토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호스가 의도적으로 파손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날카로운 도구로 아주 깔끔하게 절단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살인사건입니다. 1급 살인사건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제 마음속에 굳건히 서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잔인하고 계획적으로 살해당한 것입니다. 누가 그런 짓을... 제 목소리는 메마르고 떨렸습니다. 박 형사님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휴대전화 데이터, 각종 독극물과 차량, 브레이크 파손 방법에 대한 인터넷 검색 기록,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지혜 씨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지혜는 준서의 아내였고 준서는 지혜를 사랑했어요. 대체 왜 걔가 자기 남편한테 그런 짓을... 저는 억누를 수 없는 고통과 분노가 치솟아 소리쳤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돈이 동기였습니다. 박은숙 씨, 저희가 준서 씨의 생명보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준서 씨는 5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유일한 수혜자는 이지혜 씨였습니다. 준서 씨가 사망한 직후 이지혜 씨는 이 돈 전액을 수령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슬픔에 잠긴 척하는 그 모습 뒤에서 지혜는 이 모든 것을 잔인하게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아기는요? 제 손자는... 상속법에 따르면 그 아기는 호숫가 집과 예금 계좌를 포함한 준서 씨의 나머지 재산 약 10억 원의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입니다. 이지혜 씨는 보험금 5억 원을 타내기 위해 준서 씨를 살해했고 그 후 남은 재산 10억 원을 가로채기 위해 자신의 아들, 즉 상속인을 물에 던져 죽이려 한 것입니다. 총 15억 원을 독차지하려 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 잔혹한 범죄의 사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 여행 가방의 등장, 희미한 신음소리, 지혜의 은밀한 행동, 모든 것의 해답은 단 하나, 끝없는 탐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음모이자 남편을 죽이고 자식까지 살해하려 한 한 여자의 잔인한 계략이었습니다. 그 가방은 물건이 아니었어요. 형사님. 생명이었어요. 그 악마 같은 년이 자기 남편의 핏줄을, 제 희망을 물에 던져 죽이려 한 겁니다. 저는 분노로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은숙 씨, 진정하십시오. 저희는 이지혜 씨를 살인 혐의로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그녀는 종적을 감춘 상태입니다. 어르신께서 손자를 구하셨고
혐오스러운 범죄를 밝혀내셨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속의 혼란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내 아들 준서는 아내에게 살해당했고 내 손자는 친어머니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저는 손자가 누워있는 집중 치료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희찬이에요. 저는 아이를 위해 이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박 형사님, 지혜가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준서를 위해 정의를 원합니다. 희찬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박은숙 씨, 저희는 사건을 보강할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준서 씨와 이지혜 씨의 관계, 그리고 유언장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문득 준서가 마룻바닥 아래 숨겨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와 그 안에 일기장이 떠올랐습니다. 있습니다. 준서가 남긴 것이 있어요. 유언장과 그들 관계의 균열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겁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제 마음은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지신과서 그대로 관두를 관두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울증에 시달리는 나약한 늙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이자 어머니이며 아들과 손자를 위해 정의를 되찾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사명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희찬이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있을 준서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희찬이가 제 손자,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준서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저는 슬픔과 준서의 죽음에 대한 끔찍한 진실뿐만 아니라 제게서 양육권을 빼앗으려 위협하는 관료주의 시스템과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범죄가 일어났던 호숫가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박 형사님께 약속한 대로 최대한 빨리 그것을 가져다 주어야 했습니다. 그 일기장은 준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일기장을 찾기 전 저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 끔찍했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희찬이의 생명을 되찾기 위해 죽음과 경주를 벌였던 그 밤을, 이제 희찬이가 안정을 되찾았으니 저는 두 번째 경주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양육권과 준서를 위한 정의를 되찾기 위한 경주였습니다. 저는 준서의 서재 마룻바닥, 양탄자 바로 아래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금방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쳐 준서의 글씨를 훑어보았습니다. 아들의 고뇌, 저에 대한 사랑, 결혼 생활에 대한 실망을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몇 줄을 찾아냈습니다. 마치 두려움과 다급함 속에서 쓴 듯한 휘갈긴 글씨였습니다. 준서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이틀 전, 오늘 지혜의 말이 이상하다. 내가 유언장을 바꾼 걸 알고 있다. 당신은 절대 당신 아들 얼굴 못 볼 줄 알아. 준서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두렵다. 오늘 아침 브레이크를 점검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엄마, 이 일기장을 찾아줘. 일기장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준서는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경고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들의 마지막 온기를 느끼듯 일기장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즉시 박 형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형사님, 준서의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동기와 위협에 대한 증거입니다. 지금 바로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져가겠습니다. 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서 준서의 죽음이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닌 명백히 밝혀진 범죄가 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희찬이와 아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같은 날 오후에 바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서의 일기장을 가지고 박 형사님의 수사기관으로 직접 찾아가 제출했습니다. 그는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필적 감정과 내용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한 후 저는 소아과 병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구하기 위해 싸워야 했던 손자 희찬이를 보고 싶었습니다. 복도에 서서 열린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희찬이는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 있었는데 작지만 얼굴빛이 한결 좋아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중년의 여성인 소아과 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어머님, 일어난 일에 대해 유감입니다. 이 아이는 정말 기적입니다. 몇 분만 더 물속에 있었더라면 살릴 수 없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 손자를 지켜주신 하늘에 감사합니다. 저는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젖병으로 우유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아주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최 선생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엄격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은숙 씨, 어르신의 서류를 검토했고 어르신의 용감한 행동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했습니다. 박은숙 씨, 아이가 어르신의 친손자로 확인되었고 이지혜 씨가 친모입니다. 이 사건은 이지혜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대한 살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아이의 양육권은 여전히 의문스러운 상태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요구하신 모든 것을 했습니다. 안정적이라는 심리건강진단서도 있고 40시간 교육도 이수했습니다. 집도 기준에 맞게 검사받았습니다. 저는 친할머니이고 아이를 구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재정적 능력과 사랑도 충분합니다. 이해합니다. 박은숙 씨. 하지만 이지혜 씨는 친모입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고 수배 중입니다. 만약 이지혜 씨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저희는 다시 검토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가족 중 유일한 성인이고 아이를 돌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유일한 분입니다. 일단은 절차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절차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고 법원에서 양육권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아이를 국가의 보호하에 임시 아동 보호시설로 보내야 합니다. 이지혜 씨는 죄가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친모입니다. 머리에 피가 쏠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저를 위협하시는 겁니까? 최 선생님? 제가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게서 손자를 빼앗으려 하시는군요. 저는 이 아이의 할머니입니다. 제가 죽음에서 구해낸 아이란 말입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박은숙 씨, 어르신은 연세가 많으시고 우울증 병력도 있습니다. 만약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아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지혜 씨가 가방을 호수에 던졌을 때의 어르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왜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죠? 최 선생님의 의심은 저를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선생님, 저는 호수에 던져진 여행 가방을 봤을 뿐입니다. 그 안에 아기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물속에서 그 가방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희미한 신음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제 손자의 생명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앉아 절차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저는 죽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박은숙 씨, 저는 제 책임을 다할 뿐입니다. 양육권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예비 심리를 열겠습니다. 신청서를 낼 겁니다. 그리고 싸울 겁니다. 그 누구도
제 손자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저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노에 찬 채 병원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병원 문이 희찬이를 치료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힘들고 지치는 법적 싸움의 문을 여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텅푹 저는 제가 나약한 늙은이가 아니라 마지막 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손자를 지킬 준비가 된 강인한 할머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지혜의 범죄에 대한 증거는 이미 제 손에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정신력으로 이 관료주의 시스템을 이겨낼 것입니다. 희찬이는 제게로 와야 합니다. 준서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병원에서 최 선생님과 팽팽한 대립을 한 후 저는 양육권 신청 절차 서류 뭉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혜의 범죄에 대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그 점이 저를 몹시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단지 사랑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차가운 법률과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서류를 정리하고 두 번째 가택 조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 형사님이었습니다. 박은숙 씨, 지금 바로 뵙고 싶습니다. 어르신과 이지혜 씨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명확히 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준서 씨의 일기장을 다 읽은 후에요.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박 형사님은 동료 한 명과 함께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고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박 형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은숙 씨, 준서 씨의 일기장은 살인 사건에 대한 명확한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저희가 금융 거래를 확인한 결과 준서 씨 사망 이틀 후 이지혜 씨가 보험금 5억 원 전액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악마입니다. 준서는 그 탐욕을 알아차렸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지키려고 유언장을 바꾼 거고요. 이해합니다, 박은숙 씨.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몇 가지 의문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첫째, 지난 8개월 동안 준서 씨의 죽음을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지혜 씨가 댁에 덜 찾아오는 것 외에 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적은 없었나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완전히 사고라고 믿었습니다. 준서는 신중한 아이였지만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어요. 지혜에 대해서는 준서가 죽은 후 그 애는 슬퍼하는 척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향을 피우러 자주 왔지만 잠깐 머물다 가곤 했죠. 항상 제게 재산에 대해 준서가 유언장을 남겼는지에 대해 물어보려 했어요. 저는 준서는 투명하게 사업을 했고 모든 게 명확하다고 말했지만 그 애가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 형사님은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박은숙 씨 일기장에서 준서 씨는 지혜가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지혜 씨는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까요? 이 사실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준서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애들과 준서는 따로 살았고 집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만 알았어요. 알았더라면 그 애가 그런 잔인한 짓을 하는 것을 막았을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준서 씨도 그 아이가 지혜의 혼외자라는 사실을 죽기 직전에야 알았습니다. 일기장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지혜 씨는 언제 사라졌고 무슨 이유를 댔습니까? 그녀로부터 전화나 문자를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지혜는 가방을 호수에 던진 직후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 후에 제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악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박 형사님은 저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79과 경사님은 저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박은숙 씨, 어르신의 진술에 따르면 이지혜 씨가 가방을 던진 시각은 오후 5시 15분경이고 차량이 CCTV를 통과한 시각은 5시 45분입니다. 그 30분 동안 그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른 증거를 인멸하거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시간 공백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마을 입구 근처의 한 노점 상인이 오후 6시경 이지혜 씨와 인상차기가 비슷한 여성이 멀지 않은 곳에서 걸어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손자를 구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 애가 어디로 갔는지는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이해합니다. 박은숙 씨. 하지만 어르신께서 가방을 발견한 직후 이지혜 씨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큰 의혹을 낳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녀가 어르신께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박 형사님은 저를 탐색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박은숙 씨. 어르신은 아기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지혜 씨가 가방을 던지는 것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울증 병력도 있으시죠. 이 사건은 15억 원의 상속 재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손자의 양육권을 차지하기 위해 이지혜 씨를 제거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지혜 씨는 즉시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이지혜 씨가 다른 사람과 연락한 사실은 없습니까? 저는 깊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박 형사님,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손자를 구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15억 원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단지 준서를 위한 정의와 제 손자의 미래가 필요할 뿐입니다. 만약 제가 범인이라면 그 일기장을 형사님께 제출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계속 조사하십시오. 저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평정을 되찾고 박 형사님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형사님, 무엇이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지혜가 범인입니다. 그년이 자기 남편을 죽이고 자기 자식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아들을 위해 정의를 되찾으려는 늙은 어미일 뿐입니다. 박 형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숙 씨. 저희는 계속해서 이지혜 씨를 추적할 것입니다. 만약 그녀를 찾게 되면 대질 신문에 대비해 주십시오. 박 형사님이 떠난 후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의 의심은 저를 지치고 상처받게 했습니다. 저는 제 싸움이 희찬이를 돌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법과 사회 앞에서 제 결백을 증명하는 싸움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 맞서기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희찬이의 양육권을 얻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의 끊임없는 의심에 맞서야 했습니다. 박 형사님은 저희 집에서 약 3km 떨어진 낡은 창고 근처에 교통 카메라에서 찍힌 몇 장의 감시 사진을 가지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은숙 씨, 저희가 녹화 영상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지혜 씨의 차량은 오후 5시 45분에 이곳을 통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6시 10분 전에 근처 지름길에서 걷고 있는 한 여성을 찍은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이 여성의 체격,
머리 스타일, 옷차림이 이지혜 씨와 매우 유사합니다. 만약 그녀가 이지혜 씨라면 이것은 그녀가 25분 동안 어딘가에 차를 세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왜 그녀는 걸어 다녔을까요? 박 형사님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흐릿한 사진들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그 여성의 모습은 지혜와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 애가 어딘가에 차를 세웠을 겁니다. 아마 알리바이를 만들거나 숨으려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를 만났을 수도 있겠죠. 박은숙 씨, 저희가 신경 쓰이는 것은 왜 이지혜 씨가 가방을 버린 후에 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느냐는 점입니다. 확인하러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그 애가 떠난 직후에 가방을 건져냈으니까요. 그 애는 제가 손자를 구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박 형사님은 저를 탐색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은숙 씨, 어르신의 진술에 대해 말입니다. 이지혜 씨가 가방을 던지는 것을 오후 5시 15분에 보셨다고 하셨죠. 만약 그것이 사실이고 어르신께서 가방과 씨름하고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도착했다면 경찰이 처음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더 빨랐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이미 끝난 후였습니다. 그는 제가 손자를 구하는 것을 늦췄거나 지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무언가 부정한 짓을 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님, 지금 제가 손자를 구하는 걸 늦췄다거나 지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무언가 꾸몄다고 의심하시는 겁니까? 모욕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박은숙 씨, 저희의 일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15억 원이 걸린 중대한 살인 사건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합니다. 어르신은 친할머니이고 가족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분입니다. 만약 이지혜 씨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르신은 희찬 군의 양육권과 재산 관리권을 모두 갖게 됩니다. 이 이해관계의 충돌은 매우 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저는 제 손자를 얻기 위해 지혜 같은 비열한 수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사랑으로 아이를 구했습니다. 저는 준서의 일기장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동기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제게서 또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절대적인 진실을 원할 뿐입니다. 박은숙 씨, 정말로 지혜가 혼외자를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셨습니까? 그 아기를 전에 본 적은 없으신가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저희가 이지혜 씨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서의 영혼의 맹세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혜가 모든 것을 숨겼어요. 준서도 일기장에 쓴 것처럼 몇 달 전에야 겨우 알았을 뿐입니다. 저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고 손자를 구한 할머니입니다.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저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박 형사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는 이 모순점들을 계속 조사할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기록과 어르신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지혜 씨의 심리 분석을 진행하여 그녀의 행동을 예측할 것입니다. 박 형사님이 떠난 후 저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이 의심이 지혜가 잡혀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저를 계속 따라다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제 유일한 목표인 희찬이의 양육권을 얻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저는 스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님은 제게 귀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보살님, 마음이 평안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의심받는 것은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저 할머니로서의 본분을 다하십시오. 손자를 잘 돌보세요. 그것이
가장 큰 선행입니다. 보살님은 젊은이들도 하기 힘든 비범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 길을 계속 가십시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희찬이를 구했습니다. 지혜의 범죄를 밝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제는 법적 절차와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이 싸움이야말로 정말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최 선생님의 양육권 신청 서류를 펼치고 다가올 예비 심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싸움은 제가 양육권 신청 서류를 모두 마친 직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열리는 예비 심리에 참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작고 차가우며 관료주의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최 선생님과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대하고 냉정한 보호 시스템과 맞서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객관적이지만 비판이 섞인 어조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박은숙 씨, 저희는 어르신의 서류와 경찰의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아기를 구한 용감한 행동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 해명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째, 어르신의 연세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 63이십니다. 희찬 군은 신생아이고 앞으로 20년 동안 전적인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어르신의 신체적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울 수 있다고 보장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건강합니다. 종합건강검진에서 적합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며 운동합니다. 담배도 술도 하지 않습니다. 준서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더 오래 살아야 하고 더 건강해야 그 아이의 아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준서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희찬이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심리 건강에 대해서입니다. 어르신은 준서 군의 사망 후 심각한 우울증 병력이 있습니다. 비록 안정적이라는 심리 보고서를 받으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우울증을 앓는 환경은 신생아의 전인적 발달에 이상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는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을 잃은 고통이었습니다. 최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희찬이, 그 아이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저를 그 깊은 늪에서 구해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삶의 이유입니다. 아이를 발견한 날부터 저는 더 이상 슬프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심리치료를 받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도 끊었습니다. 제 회복 과정을 지켜보신 스님의 추천서도 있습니다. 셋째, 신생아 돌봄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40시간 교육을 이수하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실제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심각한 저체온증을 겪은 아이의 건강 위험에 대해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해합니다.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스님은 경험 많은 간호사셨습니다. 상처를 돌보는 법, 체온을 확인하는 법, 기본적인 응급처치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경험을 배우기 위해 젊은 엄마들의 지원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돌보는 법,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최 선생님은 마지막 위협을 가했습니다. 박은숙 씨, 저희는 여전히 고려해야 합니다. 어르신께서 기준을 충족하셨지만 연세와 우울증 병력은 큰 장애물입니다. 만약
저희가 희찬군의 100%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면 아이를 임시보육시설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지혜 씨가 체포되고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전문가들에게 더 나은 보살핌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는 아이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임시보육시설로 보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것은 경찰의 비난보다 더 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최 선생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희찬이는 제 손자입니다. 차가운 시스템의 보살핌이 아니라 가족의 정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죽음과 싸웠습니다. 제발 이 사랑을 헤아려 주십시오. 아동 권리 변호사가 개입했습니다. 박은숙 씨,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희찬 군을 돌보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친척, 친구 또는 경험 있는 도움이라도 좋습니다. 있습니다. 제게 정신적 지지를 보내주시는 스님이 계십니다. 병원에서 희찬이를 돌봐주셨던 김 간호사님도 계십니다. 그녀는 자주 찾아와 조언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도와줄 친절한 이웃들도 있습니다.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비 심리는 피로감 속에서 끝났습니다. 최 선생님은 여전히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최종 결정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가장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모두 완수해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까다로운 요구를 넘어서서 제 손자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희찬이는 제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최 선생님과의 대립 이후 저는 단순히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 다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다. 저는 제가 대체 불가능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시스템에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을 넘어서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 독립적인 심리평가였습니다. 저는 국내 최고의 심리학자를 찾아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준서를 잃은 고통, 가방을 발견했을 때의 경악, 희찬이의 희미한 신음소리, 그리고 제 새로운 삶의 동기까지. 저는 더 이상 우울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게는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구해준 손자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기에서 버익고의 간을 싸우 구해준 손자를. 제게는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는 저를 강인하고 의지가 강하며 아이를 돌보기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가택조사였습니다. 이번에는 엔지니어를 고용해 전기, 수도 시스템 전체, 특히 화재 안전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신생아를 위한 안전장치, 찬장 잠금 장치, 계단 울타리, 창문 보호망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한때 범죄를 감추었던 이 호숫가집을 희찬이를 위한 안전하고 따뜻한 요새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최 선생님이 방문했고 그녀는 단 하나의 흠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40시간의 신생아, 돌봄 교육과 실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교육을 이수했고 스님과 특히 김 간호사님의 도움으로 더 많은 실제 경험을 쌓았습니다. 김 간호사님은 이 싸움에서 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초기에 희찬이를 돌봐주었던 그녀는 제 사랑을 깊이 믿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저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실질적인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
희찬이의 저체온증 후유증과 관련된 위험 신호를 알아보는 법.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이의 체온을 자주 확인해야 해요. 어떤 비정상적인 변화라도 즉시 제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둘째, 신생아 피부관리법. 그녀는 어떤 크림을 선택해야 하는지,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셋째, 그녀는 제가 희찬이를 위한 과학적인 생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머님, 건강을 지키셔야 해요. 지치시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는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스님은 제게 정신적으로나 사회적 신뢰도 면에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스님은 절에서 희찬이를 위한 기원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언론과 지역 사회의 주목을 끌었고 대중은 저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손자를 위해 싸우는 늙은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님은 또한 제 심리적 안정과 품행을 강조하는 상세한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며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저는 모든 증명서, 보고서, 추천서를 최 선생님에게 보냈습니다. 마침내 최 선생님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은숙 씨, 추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참권숙 씨, 추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어르신께서 저희의 모든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넘어서셨다는 점을 인정해야겠습니다. 심리보고서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특히 김 간호사님과 스님의 도움 같은 어르신의 지원 네트워크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이지혜 씨의 사건이 끝날 때까지 어르신께 임시 양육권을 부여해달라는 긍정적인 보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를 이겨낸 것입니다. 저는 제 결백과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희찬이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김 간호사님이 희찬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아주 순하고 튼튼한 아이예요. 김 간호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희찬이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손자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하며 부드러운 몸, 향긋한 전내, 저는 아이의 앳된 얼굴, 동그랗고 초롱초롱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희찬아, 할머니가 다시는 누구도 널 해치게 두지 않을게. 저는 희찬이를 데리고 호숫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이제 빛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임시 양육권을 얻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또 다른 가슴 아픈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잔인한 엄마인 지혜는 여전히 도망 중이었고 정의는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희찬이의 임시 양육권을 얻어 호숫가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새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보니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고독한 곳이 아니라 아기 소리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관료주의 시스템을 이겼지만 마음은 아직 완전히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희찬이의 출생의 비밀과 지혜의 범죄에 대한 진실이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희찬이가 집에 온 지 일주일 후 박 형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DNA에 대한 추가 정밀 분석이 준서의 일기장 속 진술 확인과 함께 완료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박은숙 씨, 저희가 모든 증거를 대조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제 사무실로 오시면 자세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웃에게 희찬이를 잠시 맡기고 박 형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박은숙 씨, 최종 DNA 검사 결과가 기관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준서 씨의 친아들이자 어르신의 친손자가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이는 친모인 이지혜 씨를 통해 준서 씨와 직계 혈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지혜 씨의 기록이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메었습니다. 아이는 준서의 합법적인 상속인입니다. 박은숙 씨, 이제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구했을 때부터 마음속으로 희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준서가 아들이 평온한 삶을 살기를 바랐던 일기장의 마지막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빛나는 희망을 의미하는 희찬이라는 이름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형사님, 제 손자 이름은 이미 정해뒀어요. 희찬이라고 부를 겁니다. 제 손자 강희찬입니다. 박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약간의 감동이 스쳤습니다. 희찬,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준서 씨가 아주 기뻐할 겁니다. 네, 그 아이는 제게 남은 준서의 전부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용감한 아버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랑 속에서 자라도록 키울 겁니다. 박은숙 씨, 아이가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사실이 이지혜 씨의 동기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지혜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저희는 수배 서류를 완성하고 인터폴과 협력하여 그녀를 찾고 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희찬이는 제 손자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저는 박 형사님께 인사를 하고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희찬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의 신분에 대해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웃집 아주머니에게서 희찬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는 맑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희찬아, 저는 아이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너는 희찬이야. 할머니의 손자이고 준서의 아들이야. 할머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줄게. 희찬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저의 맹세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어머니이자 할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임시 양육권 싸움에서 승리했고 제 손자의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저는 또 다른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를 영원히 괴롭힐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 즉 준서의 일기장, 제 진술을 통한 지혜의 초기 자백, 그리고 DNA 기록을 박 형사님께 제출했습니다. 이제 경찰은 준서의 교통사고를 중대한 살인사건으로 전환할 충분한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준서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아물지 않은 상처였지만 이제는 분노와 정의에 대한 갈망으로 변했습니다. 박 형사님은 저를 다시 한번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제가 공식적인 수사보고를 직접 듣기를 원했습니다. 박은숙 씨, 준서 씨의 일기장을 확보한 후 저희는 과학수사팀 및 자동차 전문가들과 협력했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약본입니다. 박 형사님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일련의 이미지들이 비춰졌습니다. 그것은 준서의 사고, 차량에 대한 상세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우리는 이것이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식 결과 브레이크 오일 호스가 날카로운 도구로 매우 깔끔하게 절단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준서 씨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준서야, 내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 두려움과 고독 속에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절단된 시점은 사고 발생 약일 2일 전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준서 씨의 일기장 마지막 구절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오늘 아침 브레이크를 점검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박 형사님은 계속했습니다. 거래 기록에 따르면 이지혜 씨는 인터넷에서 고무와 금속 호스를 부식시킬 수 있는 화학 물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동시에 준서 씨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 그녀는 날카로운 칼이 포함된 소형 수리도구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준서 군의 죽음에 대한 진실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일시적인 행동이 아닌 계획적인 1급 살인이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온몸을 감싸는 냉기를 느꼈습니다. 인간의 잔인함에서 비롯된 냉기였습니다. 지혜는 남편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성에 대한 제 믿음까지 죽여버렸습니다. 형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녀는 악마라고 상속인을 입막음하고 모든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제 손자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맞습니다. 박은숙 씨, 저희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지혜 씨가 제일 용의자입니다. 저희는 그녀가 희찬 군을 호수에 던진 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처음에 의아해했던 30분의 시간 차이를 설명해 줍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는 그녀의 마지막 금융거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상당한 현금을 인출했고 도시를 떠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곧 그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준서에게 정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이 판결 가벼워졌습니다. 증거 심판. 정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희찬이를 돌보고 지혜가 죗값을 치르는 날을 보기 위해 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결코 그녀의 범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희찬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내 아빠는 영웅이야, 희찬아. 너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단다. 저는 이 끔찍한 진실 덕분에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이제 그 슬픔은 힘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준서와 희찬이 두 사람 목까지 살아야 합니다. 준서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이 연쇄 범죄 뒤에 숨겨진 혐오스러운 동기에 쏠렸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탐욕, 준서의 재산 15억 원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박 형사님은 재산 분할과 지혜의 음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애의 행동에 우연이란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박은숙 씨, 저희가 준서 씨와 이지혜 씨의 재정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가장 명확한 동기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15억 원입니다. 첫째, 준서 씨의 생명보험 계약입니다. 유일한 수혜자는 이지혜 씨였고 금액은 5억 원이었습니다. 지혜는 이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 준서 씨를 살해했습니다. 그녀는 준서 씨 사망 직후 그 돈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시풀이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의 목숨값으로 5억 원이라니. 둘째, 이 집과 약 10억 원 상당의 예금 등 준서 씨의 나머지 상속 재산입니다. 희찬 군이 이 재산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상속인이 된 후 이지혜 씨는 이 부분에서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년이 2억을 얻기 위해 준서를 죽이고 나머지 10억을 얻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 한 거군요. 총 15억 원. 정확합니다. 박은숙 씨, 이지혜 씨는 준서 씨의 재산 15억 원 전체가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상속인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죽으면 준서의 미망인 자격으로 그 재산을 합법적으로 차지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지혜의 계략에 담긴 잔인함에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죄가 아니라 신뢰와 모성애를 배반한 범죄였습니다. 그르크로 바로 가로 구리까 저는 집안에 악마를 들인 셈이었습니다. 지혜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형사님. 준서의 일기장에 그렇게 쓰여 있었죠. 그저 자유롭게 돈을 즐기며 살고 싶어 했어요. 희찬이. 그 아이는 단지 장애물이었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박은숙 씨. 이지혜 씨의 탐욕은 도덕과 인간성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식을 제거하기 위해 매우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보험금을 이용해 도주했고 저희는 그녀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녀가 완전히 도망치기 전에 어르신께 연락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게 연락을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네. 이지혜 씨는 어르신께서 희찬 군을 데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희찬 군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인질이자 남은 10억 원을 차지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그녀는 희찬 군이 죽거나 어르신께서 타협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녀는 어르신께서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 약점을 이용하려 할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희찬이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제가 아이를 죽음에서 지켰습니다. 그녀의 잔인함으로부터도 지킬 겁니다. 박 형사님은 저를 진지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박은숙 씨, 만약 이지혜 씨가 연락해 오면 절대 혼자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즉시 저희에게 알려야 합니다. 어르신과 희찬 군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키기 위해 그녀를 체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형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애가 두렵지 않습니다. 형사님. 저는 단지 정의가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15억 원이라는 돈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돈은 축복이 아니라 모든 범죄의 근원이자 준서와 희찬이의 피와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희찬이를 지키고 이 재산이 그의 미래를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희찬이를 품에 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희찬아, 너는 내 아빠와 할머니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야. 저 15억 원이 아니라 내 엄마는 더 이상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저는 도망 중인 살인자로부터의 다음 전화를 기다리며 극도의 경계 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은 곧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박 형사님께 일기장을 제출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구절들을 미리 복사해 두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저는 준서의 일기장에 담긴 유언 같은 말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증거가 아니라 제 아들의 마지막 말이자 저와 아들을 잇는 마지막 연결고리였습니다. 일기장은 준서와 지혜의 결혼 생활에 숨겨진 비밀들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저는 지혜의 냉담함에 대한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지혜는 아이가 자신의 자유로운 삶과 경력을 망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존중하지만 여전히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 나는 내 집에서 외로움을 느꼈. 진실은 명백했습니다. 지혜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단지 구속받지 않는 화려한 삶을 원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왜 그 애가 다른 남자와의 임신 사실을 준서에게 숨겼는지, 그리고 왜 자기 친아들을 고의로 물에 던져 죽이려 할 만큼 냉정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희찬이, 그 아이는 단지 상속 재산이자 돈을 차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언장 변경에 대한 기록을 읽었습니다. 나는 유언장을 변경했다. 지혜가 내게 집과 주식의 명의를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제안했다. 나는 불안감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탐욕을 보았다. 탐욕을 보았. 나는 모든 재산을 내 아들에게 남기기로 결정했다. 준서는 지혜의 탐욕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희찬이를 지키기 위해 제때 행동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유언장 변경이 지혜가 준서를 살해하게 만든 15억 원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희찬이가 집에 온 후 며칠 동안 극도의 경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혜가 도망 중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돈이 떨어지고 희찬이를 제거하는데 실패한 상황을 영원히 견딜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남은 10억 원을 차지하기 위한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박 형사님의 예측과 제 직감대로 밤 9시경 제가 희찬이를 재우고 있을 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강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박 형사님의 예측과 제 직감대로 저는 박 형사님의 지시에 따라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여보세요. 차갑고 익숙하지만 증오와 오만함이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지혜예요. 놀라셨나 보네요.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애가 전화를 건 것입니다. 지혜, 너 어디야? 저는 냉담하고 단호한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더 이상 그 애를 며느리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비웃었습니다. 그런 저를 너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 아직 준서 씨의 아내고 그 아이의 엄마예요. 잊으셨어요? 준서 씨한테 예의범절도 안 가르치셨나 봐요? 지혜, 너도 잘 알잖아. 네가 더 이상 이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넌 내 남편을 죽였고 내 아들까지 물에 던져 죽이려 했어. 넌 악마야. 저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지만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그 애를 화나게 해서 진실을 드러내게 해야 했습니다. 어머, 다 알고 계셨네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 참 한가하시네요. 그 아이랑 준서 씨 재산 옆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뭘 원하는데? 네가 저지른 범죄를 자랑하려고 전화한 거야. 제가 되물을게요, 어머니. 어머니는 제 것 두 가지를 가지고 계세요. 첫째, 15억 원, 준서 씨가 제게 남긴 돈. 둘째, 그 아이.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요구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 아이를 제게 넘겨요. 지혜, 꿈깨. 넌 다시는 희찬이에게 손댈 수 없을 거야. 그 아이는 법의 보호를 받고 있어. 말 잘하시네요, 어머니. 근데 그거 아세요? 경찰이 어머니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 어머니는 우울증 병력이 있고 아기를 건져 올린 사람이에요. 제가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납치했다고, 준서 씨가 죽은 후에 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신고할 수도 있어요. 경찰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머니가 제가 가방 던지는 걸 봤지만 구하지 않고 제가 떠나길 기다렸다가 건져 올렸다고. 누가 더 믿음이 가겠어요? 누명을 쓴 젊고 비통한 엄마일까요? 아니면 무너져 내리고 있는 늙은 시어머니일까요? 임시 양육권을 박탈당할 뻔했던 사람이 말이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애는 저를 협박하고 있었고 경찰과 최 선생님의 의심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할 수 있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준서 씨와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거.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싶진 않아요. 교환을 제안하죠.
그 아이와 15억 원 전부를 넘기면 제가 영원히 사라져 줄게요. 다시는 한국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를 신고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머니는 납치죄에서 벗어나고 평화를 얻게 될 거예요. 저는 재빨리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지혜는 수배 중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했고 아이를 되찾아 없애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 애는 제가 일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애의 목적은 돈이었고 만약 제가 기회를 준다면 자신의 범죄를 자백할 것이었습니다. 지혜, 돈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저는 시간을 벌고 덫을 놓으려 했습니다. 시간 없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만나고 싶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오시면 장소를 알려드리죠. 더 이상 전화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아이를 너한테 넘길 수 없어. 아직 약해. 죽기를 바라는 거야? 저는 그 애가 제가 아직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하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돈을 가져오세요. 3시간을 드릴게요. 오지 않으면 경찰에 어머니를 신고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준서 씨가 낚시를 좋아했던 곳에서 만나죠. 어디 말이야. 그 낡은 창고. 우리가 준서 씨랑 낚시하러 자주 갔던 호숫가에 있는. 오늘 저녁 7시쯤 어머니 혼자만 오세요. 지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전화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화끈거렸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박 형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형사님, 협박 전화와 증거가 있습니다. 지혜가 전화했어요. 돈과 희찬이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저를 납치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협박 내용부터 약속 장소까지 통화 내용 전체를 설명했습니다. 박 형사님, 제가 갈 겁니다. 녹음기를 차고 갈 거예요. 그 애가 자백하게 만들 겁니다. 일기장은 동기에 대한 증거지만 직접적인 자백은 그 애를 무기징역으로 만들 완벽한 증거가 될 겁니다. 박 형사님은 망설였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박은숙 씨,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매복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형사님, 그 애는 분명히 저 혼자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짜 15억 원을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가짜 가방을 준비할 거예요. 그로스티, 제가 돈을 주지 않으면 지혜는 화가 나서 남편 살해와 자식 살해, 미수범죄 전체를 자백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애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박 형사님은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조건 하에서였습니다. 저희가 멀리서 창고를 포위할 겁니다. 정시에 도착하셔야 하고 저희와 계속 연락을 유지해야 합니다. 도청 장치와 비상 호출 버튼을 착용하실 겁니다. 어떤 위험이든 발생하면 즉시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결단력과 정의를 되찾겠다는 의지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살인자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서를 위해서, 그리고 희찬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희찬이를 김 간호사님께 맡겼습니다. 그녀는 지혜가 체포된 후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희찬이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아주 중요한 일을 하러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낡은 여행 가방에 현금 뭉치처럼 보이도록 신문지를 채워 준비했습니다. 저녁 6시 45분 정각. 저는 차를 몰아 호숫가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도청 장치와 비상 호출 버튼을 숨기기 위해 헐렁한 재킷을 입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것이 캄캄했고
낡은 창문으로 희미한 달빛만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먼지와 이끼,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곳은 준서가 낚시를 좋아했던 장소였는데 이제는 끔찍한 범죄의 종착지가 되었습니다. 지혜, 나왔다. 저는 증오에 찬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지혜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교활하고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에는 번쩍이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시간 잘 맞춰 오셨네요. 돈은 어딨죠?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가방을 제게서 약 2미터 떨어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돈은 여기 있다. 그르갔다. 그르가 가방을 제게서 돈은 여기 있다. 하지만 돈을 주기 전에 내 입으로 진실을 듣고 싶다. 전부 다 자백해. 지혜가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늙으셨으면 곱게 늙으시지. 하지만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어차피 어머니도 곧 죽을 테니 진실을 알아도 상관없겠죠. 저는 이것이 제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녹음 버튼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지혜, 말해봐. 왜 준서를 죽였어? 내 아들, 그 인간은 죽어 마땅했어. 내가 보험금 5억 원을 가지려면 그 인간이 죽어야 했거든. 지혜는 분노와 광기로 목소리가 갈라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준서를 죽였어. 내가 그 인간 차 브레이크를 잘랐다고. 다들 사고인 줄 알았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겠어? 심장이 거세게 뛰었지만 저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자백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희찬이는 왜 내 아들을 물에 던져 죽이려 했어? 그 꼬맹이 내 눈에 가시였어. 내 돈 10억 원을 가로채는 놈을 원하지 않았다고. 호수에 던져버렸는데 죽었어야 했는데 왜 구한 거야? 참 한가하시네. 저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저는 똑바로 서서 증오에 찬 눈빛으로 지혜를 쳐다보았습니다. 지혜, 넌 아무것도 갖지 못할 거야. 넌 내 모든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다시는 희찬이에게 손댈 수 없을 거야. 저는 가방을 옆으로 세게 걷어찼습니다. 낡은 신문지들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분노와 실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늙은 여우 같은 감히 날 속여? 죽고 싶어? 그녀는 칼을 들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죽어. 저는 눈을 감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즉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창고 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박 형사님과 동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지혜는 즉시 제압되었습니다. 칼이 쨍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꼬맹이 어딨어? 어디다 숨겼어? 지혜는 경찰의 손에 잡힌 채 절망적으로 소리치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 아이는 안전해. 지혜, 넌 다시는 그 아이에게 손댈 수 없을 거야. 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형사님이 제 곁으로 왔습니다. 박은숙 씨 안전하십니다. 정말 잘 해내셨습니다. 녹음이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저는 제 며느리였던 제 아들을 죽이고 제 손자를 죽일 뻔했던 지혜를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은 증오로 가득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끌려갔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제 싸움은 끝났습니다. 낡은 창고에서의 끔찍한 밤이 지나고 저는 완전히 다른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도감과 승리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지혜는 체포되었고 살인자는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형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가져와 저와 지혜 사이의 대화 내용을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악의에 가득 차 있었고 준서의 브레이크를 자른 것부터 15억 원을 차지하려는 목적, 그리고 희찬 군을 물에 던져 죽이려 한 행위까지 모든 범죄를 하나하나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박은숙 씨, 이것이 저희에게 필요한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 직접적인 자백은 이지혜 씨가 최고형을 받도록 보장할 겁니다. 박 형사님은 감탄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강인한 할머니이십니다. 어르신의 용기가 희찬 군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준서 군에게도 정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아들을 위해 진실을 되찾고 제 손자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형사님, 지혜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지혜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준서의 일기장, 사고 차량에 대한 법의학적 감식 결과, DNA 보고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남편 살해와 자식 살해, 미수 범죄에 대한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지혜의 변호사는 변호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고 여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저는 법정 앞에 서서 가방을 발견하고 희찬이를 구한 것부터 지혜를 잡기 위해 놓은 덫까지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조금도 떨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법정에 끌려 나왔을 때 저는 그 애를 보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잔인함과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판결을 들을 때도 지혜는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판사는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이지혜는 남편 강준서에 대한 1급 살인죄와 아들 강희찬에 대한 살인 미수죄로 유죄가 인정됩니다. 범죄의 특히 중대한 성격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지혜가 끌려나갔습니다. 정의는 온전히 실현되었고 준서의 영혼도 마침내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김 간호사님이 희찬이를 안전하게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희찬이를 품에 안고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평화를 느꼈습니다. 희찬아, 이제 안전해.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마지막 문제는 제가 아이를 공식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법적 절차였습니다. 지혜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그 애의 어머니로서의 권리는 완전히 박탈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희찬이의 유일한 혈육이자 임시 보호자였습니다. 저는 최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저를 존경과 신뢰가 담긴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박은숙 씨, 이전에 제가 가졌던 의심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어르신께서는 강인함과 끝없는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 시석고 절차에 관해서는 지금 바로 희찬 군에 대한 영구 양육권 및 입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명확하고 안정된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최 선생님과 박 형사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서류의 서명이 완료되자 저는 공식적으로 영구 양육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주민센터에 가서 아이의 출생 신고를 다시 하고 준서의 아들이자 제가 돌보는 아이로서의 신분을 확정했습니다. 저는 준서의 유언에 따라 아이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강희찬으로 지었습니다. 희찬아, 할머니 손자야. 넌 할머니에게 남은 전부란다. 희찬이는 점차 건강을 회복하고 저의 세심한 보살핌 속에서 하루하루 자라났습니다.
아이는 웃기 시작했고 옹알이를 했으며 첫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잃은 슬픔의 어둠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희찬이를 위해,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 살았습니다. 희찬이가 저를 절망의 늪에서 구해냈습니다. 지혜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지 몇 주 후, 저는 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최종 심리에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 저의 사랑과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였습니다. 예비 심리에서 저를 만났던 늙은 판사님은 자애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은숙 씨,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 당신은 손자에 대한 사랑, 강인함, 그리고 그를 보호할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단지 감정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법원은 모든 보고서, 당신의 훌륭한 심리 보고서, 기준에 부합하는 가택조사 보고서, 그리고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의 절대적인 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법원은 박은숙 씨에게 손자 강희찬에 대한 영구 양육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며 동시에 당신의 신청에 따라 사랑, 재정적 및 정신적 안정에 대한 조건을 검토한 후 법원은 당신이 희찬 군을 입양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저는 모든 법적 장애물, 의심, 그리고 적의 악의를 이겨냈습니다. 저는 양육권과 입양권리 증명서를 손에 들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희찬이는 이제 공식적으로 제 아들이자 핏줄이며 책임이고 제 삶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호숫가 집은 더 이상 외롭고 텅 빈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아기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울증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희찬이를 키우고 어머니이자 할머니의 모든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는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희찬이는 건강하고 밝고 똑똑하며 활기차게 자랐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걷는 법을 가르쳤고 첫 옹알이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는 저를 할머니 대신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를 받든 닫든 닫게. 그런 닫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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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 저는 아이가 온전한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엄마라고 부르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준서의 상속 재산 15억 원을 투명하게 사용하여 희찬이의 미래를 위한 신탁기금을 마련했습니다. 호숫가 집은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간으로 개조했습니다. 희찬이를 안고 정원에 나갈 때마다 저는 아이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희찬아, 너는 네 아빠가 엄마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란다. 네가 엄마의 인생을 구했어. 저는 희찬이에게 그의 용감한 아버지에 대해 숨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아이에게 그의 용감한 아버지, 저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준서의 친절함, 인자함, 그리고 아이를 아들로 받아들였던 고귀한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희찬이가 있고 사랑이 있으며 밝은 미래가 있었습니다. 정은 사랑이 있으며 밝은 미래가 있었습니다. 호수에 던져졌던 차가운 여행 가방은 죽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생명과 희망, 그리고 제 인생에 대한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싸움은 끝났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